네, 여러분 한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이 됐었고 또 삼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일이 되었는지까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요. 통일신라와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역사, 발해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로는 21페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 다 사전에 나눠줬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 준비한 거 보니까 오늘 배울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또 한국사와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룹 가수인데요. 가수이자 그룹인데요. 자, 이들 누군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익숙해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라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군데요? 지금은 큰 엔터테이너의 수장인 YG, 즉 양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쵸? 즉, 이 그룹은 우리나라 대중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선생님, 오늘 배울 내용이랑 서태지와 아이들이랑 어떠한 관련이 있길래 이러한 사진을 가져오셨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낸 노래 중에 히트를 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발해를 꿈꾸며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가사를 일단 한번 음미해 봅시다. 시작! 자, 제목은 발해를 꿈꾸며입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갈라진 것이 있는데 뭔가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한다라고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꿈꾸었던 발해를 꿈꾼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는 우리가 잠시 뒤에 발해를 배우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1페이지 그리고 학습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삼국 통일 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다라고 하는 거죠. 학습지 같이 보면서 합시다. 왕권의 발전부터 볼게요. 우리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별주부전 이야기를 통해서 재치있게 그러한 위기를 타개를 했고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통일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이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 태종 무열왕이 됐어요. 그쵸?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선생님이 저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큰 지도표 있죠. 그 큰 지도표 밑에 삼국의 정치 구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죠. 우리 교과서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7페이지 볼까요? 17페이지 보면은 삼국에서 귀족회의가 발달하다라고 하는 부분 밑에 귀족 중심의 신분제도가 확립이 되다라고 써있죠. 그쵸? 그 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제를 마련했다. 어떤 나라가? 그렇죠.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골품제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했을 거예요. 자, 골품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성골, 진골, 그리고 밑에 1에서부터 6두품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신라라는 사회가 유지가 되었던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었죠. 자, 김춘추 여러분들 기억하죠? 여러분들? 김춘추였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신라의 골품제였습니다. 왕족인 성골과 그리고 왕족을 비롯한 귀족 집단인 진골 그리고 그 밑에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데 등했던 6두품 그리고 그 밑에 5두품, 4두품 그리고 3에서부터 1두품 평민과 다름없었죠. 이렇듯 신라는 철저한 골품제 사회였고요. 태종 무열왕 이전에는 이 성골들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삼국 통일 이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춘추, 즉 태종 무열왕은 바로 진골 출신이었습니다. 즉 김춘추는 처음으로 진골 출신인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 자신의 왕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게 왕권 강화를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거기도 써있죠. 직계자손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누구의 직계자손? 그렇죠.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대대로 신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줬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진정한 의미의 삼국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은 이제 삼국을 통일했으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안의 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 안의 정치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단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김흠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귀족의 반란들을 진압을 하고요. 또 유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또 노급을 폐지하고 그 대신 녹봉, 즉 그냥 월급제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노급이랑 관료전이 무엇인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일단 교과서의 날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1페이지에 노급과 관료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 노급과 관료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수취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땅은 모두 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왕은 신하나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즉 누구누구에게 이 땅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선 어떤 의미냐, 이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조권, 즉 수취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써있듯이 생산된 곡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 땅에 나타나는 그 곡식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특권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관리나 귀족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수취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다음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기 전에는요, 신하들에게 노급이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웠던 수취권과 더불어서 이 노급은 이렇게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었던 권리까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래죠. 그쵸? 이렇게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노동력 증발권은 왕권 강화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였어요. 왜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은 삽을 들고 있지만 이 노동력을 가진 이런 신민들이라고 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지금은 삽을 들고 있지만 이 땅에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들한테 무기를 쥐어줘요. 그럼 단숨에 뭐가 돼요? 군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노급이라는 제도 자체는 수치권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왕에게 위협이 될 요소는 아니었지만 이 노동력 증발권 때문에 굉장히 왕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자,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방금 종이 쳐서요, 선생님이 한번 끊고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요, 노급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시대 때 관리들에게 지급이 되었었고, 이 수치권만 놓고 보면 왕에게 큰 위협이 되진 않았지만 이 노동 증발권 때문에 왕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문왕은 이 노급 대신 노급에서 노동 증발권에 대한 권리를 뺀, 그렇죠,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을 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치제도의 정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앙의 정치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프린트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왕의 직속 기구인 집사부라는 것을 두었고요. 또 집사부의 장관인 땡땡이 행정 업무를 총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힌트는 21페이지 통일신라에서 새로운 통치제도를 마련하다 부분에서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그렇죠. 시중이라고 하는 직책이 행정 업무를 총괄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이 어떤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22페이지, 교과서 22페이지. 신문왕 때 땡주, 땡소경 체제를 확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 같이 볼까요? 몇 개의 주와, 그리고 교과서에도 있어요, 몇 개의 소경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세봅시다. 일단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는 9개네요. 그쵸? 그리고 소경, 뭐뭐경으로 끝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다 잘 셌죠? 9개의 주와 9개의 소경을 두었습니다. 즉 9주 5소경 체제를 확립을 했고요. 통일신라 시기에. 그리고 주 아래에 군현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지방 통치 단위를 설치했고요. 또 군현 이외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토착 세력들은 촌주라고 하는 세력들이 다스렸습니다. 촌주라고 하는 세력들이 다스렸고요. 빈칸 채우고요.
그리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라는 것을 실시해요. 상수리 제도가 뭐냐? 잘 나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왕이 있어요. 왕이고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왕이 있고 여기에 지방 신하가 있어요. 지방 신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방 신하가 왕에게 언제든지 이 지방의 귀족들이 왕에게 언제든지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신하의 자식을 자 같이 가자 잉잉 아빠 나 서울로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하의 자식을 왕이 살고 있는 서울의 일종의 인질 성격으로 잡아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방의 귀족들이나 신하는 왕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이름을 상수리 제도라고 했고 이러한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던 목적은 바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 쫄라맨 친구들이랑 상수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구조 소견까지 봤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라의 그러한 생활상을 담아낸 22페이지의 신라 촌락 문서입니다. 뜬금없이 일본의 한 절에서 발견이 됐어요. 보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종이를 까봤더니 신라 시대 때 작성이 된 문서였다라고 해서 한번 학계가 크게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 조직을 한번 볼까요? 군사 조직은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을 편성했어요. 이 구서당 안에는 삼국의 군사가 있고 고구려, 백제, 그리고 유목민족이었던 말갈족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지방군으로서는 십정이라는 것을 두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프린트로는 3번 수취제도의 개편, 그리고 교과서로는 22페이지 노급을 폐지하고 신라 촌락 문서를 바탕으로 조세를 거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성덕왕이라고 하는 신라왕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이라고 하는 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귀족들에게 영향력을 약화하고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원래는 귀족들에게만 주던 땅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줌으로써 그런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바로 성덕왕 때의 정전 지급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신라 촌락 문서에서 드러나듯이 각종 세금을 부과했대요. 신라 시대 때는 또 호구, 즉 어느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함으로써 수치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노동력 증발에 관한 자료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라 촌락 문서라는 것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수치제도의 개편까지 우리가 봤고요. 또 하지만 이렇게 신라가 잘 운영이 되다가 신라 말에 가면은 귀족들끼리 굉장히 왕위 쟁탈전이라는 걸 펼쳐요. 계속 자기들끼리 왕했다 아니면 내려앉았다 심지어 왕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즉 신라 말에는요 굉장히 사회가 동요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서로는 23페이지 신라 말의 사회가 흔들리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8세기 중반부터 신문왕 때 만들었던 관료전들이 다시 한번 폐지되고 이런 노동력 증발권을 가지고 있던 노급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즉 귀족의 세력이 다시 한번 강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50년 동안 무려 20명 왕이 교체가 되는 그러한 혼란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왕권이 약화됐대요. 원래 왕권이 강할 때는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시중이라고 하는 이 관직은 왕의 직속 부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사부의 시중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일은 그만큼 왕의 권력까지 약화된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또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즉 왕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고 있는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귀족의 권한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왕의 권한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겠지요. 자, 이렇게 지배층에서부터 계속 혼란이 있다 보니까 지방의 곳곳에 있는 여러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그렇게 잘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귀족들도 막 이렇게 수탈을 하고요. 그런 귀족들의 수탈에 못 이긴 농민들이 공기를 일으킵니다. 뭐 원종 애노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대표적이고요. 또 마지막 그 신라 말의 사회가 흔들리다 23페이지 그 부분 마지막 줄에 보면 뭐 노비나 심지어 초적, 즉 이렇게 초원을 맴도는 그런 도적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라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군가 타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타개를 하게 되는 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라,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 말기에는 어떠한 사회 혼란이 있었는지까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울 것은요,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발해. 자, 발해 볼까요? 자, 프린트 위주로 봅시다. 자, 발해의 건국,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틈타서 동모산이라고 하는데 건국을 했습니다. 국호는 발해였고요.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합니다. 우리 학습지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의 지도. 선생님도 지도를 가지고 왔지만 그렇죠. 굉장하죠. 어쩌면 고구려의 영토 그 이상의 영토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고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프린트, 발해의 건국,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토기나 고군의 양식이 고구려와 굉장히 유사했고요. 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구려의 옛 명식이었던 뭐 고려라고 하는 칭호 등이 보이는 걸 보아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히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24페이지 발해가 당의 삼성육부제를 독자적으로 수용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발해의 중앙 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해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히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행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참고는 했지만 그대로 베끼진 않았어요. 즉 명칭에서 좀 많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어느 정도 카피를 했지만 굉장히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고요. 이 표 여러분들 잘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발해 중앙 관제이고요. 또 지방 제도로서 이제 박스 가운데 박스에 보면 5경 15부 62주를 두었다라고 했죠. 신라는 아까 몇 주 몇 소경이었죠? 그렇죠. 9주 5소경 2였지만 발해는 지방 제도로서 5경 15부 62주라는 것을 두었었고요. 또 군사 제도로서는 신라가 아까 구서당 10.5였다면 군사 제도로 발해는 중앙군으로 12를 두었고요. 지방에는 별도의 독립부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방금 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4페이지까지 우리가 한 거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각 나라의 그런 중앙 관제까지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스포를 잠깐 알게 모르게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수업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발해를 꿈꾸며 라고 하는 노래를 냈었고 그 발해를 꿈꾸며 라고 하는 그 가사에는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라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떤 점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수업 시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발해의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부분 통일신라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의 역사를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발해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지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발해 지역은 지금의 어느 지역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신라 지역은 대부분 우리 남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발해 지역은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위에 있는 그렇죠.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의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도 바로 발해였습니다. 즉 발해를 꿈꾼다. 발해를 꿈꾸면서 갈라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합쳐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북쪽에서도 잘 나갔었고 남쪽에서도 잘 나갔었던 이 시절처럼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 즉 통일의 영혼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배워봤었고요. 이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통일에 대한 영혼을 담고 있었고요. 우리가 발해나 통일신라처럼 굉장히 국력이 강성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한민족으로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니까요.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까지 통일신화와 발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대의 천신신화과 건국신화를 시작으로 해서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과연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고조선, 여러 나라,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까지 이 시대까지 종교와 사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우리 선생님이 아닌 김인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